네, 안녕하세요. 교육팀 김영아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네. 사실은 이전에 원담캠 때는 주로 이렇게 서서 어떤 걸 소개해드리거나 이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약간 강의 형태로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지사장님들과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대리님 마지막 화면이에요. 네. 오늘 주제는 단식 중 병행하면 도움이 되는 오생단 요법이고요. 지금 저희는 오늘 지금 단식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온단캠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들, 지사장님들께 시간 좀 도움을 될 수 있는 요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려드릴 요법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오늘 요법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각각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단식으로 체중이 감량되는 과정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하나 따다가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는 그림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랑 한번 하나씩 따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분해가 된 걸 포도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수화물, 밥을 먹으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포도당이라는 아주 작은 포도당으로 그 분해가 되게 되고, 그런 포도당들이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필요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만큼 몸 안에서 쓰일 테고요. 그리고 남는 것들을 간과 근육으로 옮겨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일단 1차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저장하는 곳은 바로 지방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지방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류한테 지방으로 저장하는 건 사실 아주 당연한 일이거든요. 다만 너무 저장을 많이 해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살들이 자꾸 많이 찐다는 것 자체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 질병이 많이 유발됐기도 했지만, 일단 우리가 먹은 것들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들은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살쪄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먹고 남은 것들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식을 하는 것들이 우리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결국 이런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대리님. 잠깐만요. 네. 음식을 먹지 않는 시기가 된다, 즉 단식을 하는 걸 얘기를 할 텐데요. 단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래서 1차로 저장해 놨던 글리코겐이라는 것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쓰게 돼요. 그렇게 쓰게 되면서 그걸로 에너지원을 다 쓰고, 이 기간이 사실은 간과 근육에 저장해 놓은 것들의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봐야 하루, 길게 가면 이틀 정도, 이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간과 근육에 있는 것들을 저장해 놨다가 그것들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지방을 분해해서 쓰게 되고, 지방을 분해해서 그것들을 다 간이나 근육의 쪽으로 이동시켜서 포도당 형태로 혹은 지방산 형태로 그대로 태워서 바로 우리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을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 체중이 감소되는 것도 결국 이 원리예요.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화면을 돌린 이유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포도당 밑에 빨간 이렇게 생긴 괴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얘를 일단 독소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얘가 원래는 밖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독소라든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 독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음식물을 통해서 먹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남은 것들도, 그런 숙변들도 일종의 독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독소들 중에서도 특히 외부 독소들,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지방에 잘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독소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요,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 바로바로 공격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공격을 하게 되면 늘 머리도 아플 테고 여기저기 질병도 유발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독소들이 좀 덜 돌아다니게 바로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게 좀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얘를 지방에 붙여서 저장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것들이 늘 많고 그리고 늘 몸 안에선 지방이 쌓이고만 되지 글리코겐이 분해될 기회도 별로 없고 지방이 분해될 경우도 별로 없다 보니까 늘 몸 안에 쌓여만 놨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식과 함께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분해가 되는 과정 같이 역시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 중에는 체중 감소와 독소 배출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독소 배출이라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방 속으로 지금 이렇게 독소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 유해 독소라고 해볼까요? 미세먼지나 이렇게 환경 유해 독소라고 하면 얘들이 몸 안에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방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면 그 분해된 것들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결국 그런 것들도 다 혈액을 통해 간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근육으로 전달되고 하면서 에너전으로 쓰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분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들을 간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모든 혈액은 3분에 한 번씩 혈액을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면 혈액 속에 이런 독소들이 있다면 그런 독소들 역시도 3분에 한 번씩 계속 간으로 실어서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간에서는 이렇게 실어 날라졌던 독소들을 다 해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해독하려면 간에서도 해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간에서는 이런 독소들을 해독하는 작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기관의 중추다,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간에서 많이 이런 해독을 하는데 쓰이는 요소들이, 첫 번째는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담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박세한 팀장님께서 그 건강 체크리스트 강의를 할 때도 담즙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던 걸로 저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담즙이 여기서도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담즙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소화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지방을 섭취할 때마다 또 담즙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담즙의 분비량이 더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때 분비되는 담즙은 지금 이 해독할 때 분비되는 담즙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담즙을 그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로 만든 것들을 요 밑에 조그만 주머니가 있죠. 그 간 밑에 있는 조그만 주머니가 바로 담낭이고, 그 쓸개라고도 하는 담낭인데, 거기에 모아놨다가 얘가 한 6배 정도로 이렇게 농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농축됐던 담즙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것들을 쭉쭉 짜가지고 분해를 내보내서, 그래서 소화가 잘 일어나게 하는데, 지금 사실 이런 독소 물질들이 들어오면 담즙산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간에서 콜레스테롤 가지고 만든 담즙으로 얘들을 바로 녹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담즙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것은 이런 독소 물질들이 간 밖으로 잘 빠질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루타티온 자체도 그 항산화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글루타티온 역할이 어떤 거냐면, 일단 얘들은 다 지방에서 있던 지용성 독소들이었거든요. 수용성이라고 하면 혈액을 통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용성들은 우리 몸 안에 지방에 너무 잘 부착이 되었었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렇게 지용성이었던 독소들이 간으로 전달이 됐을 때 얘들을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수용화시킨다는 표현을 써요. 소변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줘서 이렇게 소변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을 갖다가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아까 그 신장이 우리 몸 안에 댐의 역할을 한다, 수분 조절을 하고 대사 역할을 해준다, 뭐 요산의 대사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이전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사가 돼서 밖으로 나가야지만 체내에 있는 독소도 당연히 체외 배출이 된다는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중요하다고 알고 계신 것 한 가지가 체온인데요. 그 대부분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체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면 36.5도다라는 것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실제로 36.5도보다 많은 낮은 체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체온이 낮다고 해서 30도, 35도, 32도 이런 식으로 너무 낮은 저체온을, 정말 이 정도면 병원에 실려갔겠죠. 이런 저체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은 하는데 늘 뭔가 작용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은 하고 있지만 늘 어떤 거에 대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화도 제대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늘 피곤하고 해소가 되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해결이 되지도 않고, 이런 식의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36.5도가 아니라 36도에서 36.5도 사이, 그 0.5도 사이에 아주 그 좁은 구간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의 활성을 효소의 활성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 활성이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아마 이런 그래프를 그 영양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그쪽에서 공부하신 분, 혹은 요즘에는 워낙에 방송에서도 이런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보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 그 온도, 밑에 부분 온도를 볼게요. 우리 온도가, 체내 온도가 지금 쭉 내려오는 금을 36.5도라고 본다면, 사실은 저것보다 아주 낮은 상태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높다고 해서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사실 이 효소라는 것이 하는 활성을 본다면 우리 몸 안에 생명활동을, 대사작용이라든가 이런 생명활동에 굉장히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효소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효소작용이 체온 오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쭉 상승을 하게 되다가 거의 36도 언저리, 이게 36.5도부터 최소한 그 최적의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최대 한 40도 정도까지는 최적 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체온을 이것보다 40도씩 높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이거는 그 온도가 한 40도까지 높아지더라도 또 최적 활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반대로 본다면, 왜 열이 나는 것들이, 우리가 열을 나면 열을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열이 나는 것들이 오히려 열을 내서 질병을 치유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이 난다라고 이렇게 되짚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이 난다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는 그 효소 활성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이었던 거고요. 그런 최적의 활동 온도가 보통 36.5도는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온을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효소 활성이라는 하는 것들이 단순히 무슨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대사효소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해독효소, 항산화효소 등이 모두 다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는 체내 효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작용들, 소화가 잘 되려면, 그리고 몸 안에서 에너지 대사가 잘 되려면, 순환이 잘 되려면, 해독 기능이 원활하려면,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충분하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체온을 36.5도 정도는 유지를 했을 때 가장 활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36.5도가 안 된다고 해서 효소 기능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최적의 에너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활동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체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 중에는 일부러라도 좀 체온을 이렇게 올리려는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해독 기능이나 지방분해 그런 활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사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단식으로 우리가 뭐 물론 체온도 높아지고 해독 기능이나 지방 분해 기능도 다 높아질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더 잘 일어나게 하려면 더 추가로 그런 체온을 높이거나 해독 기능이나 지방 분해 기능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요법을 더 추가로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제가 오늘 소개드릴 요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냉온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커피 간장, 그리고 세 번째가 각탕입니다. 앞부분에서 박세한 팀장님이 그 발목 펌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발목 펌프가 들어가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기회가 된다면 발목 펌프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온욕인데요. 냉온욕이랑 냉탕과 온탕을 일정한 시간과 횟수 동안 번갈아 가면서 교차 목욕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냉온욕이라고 하고요. 돌아가신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님이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방법이 바로 이 냉온욕 방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그 냉온욕은 냉탕 1분, 온탕 1분, 냉탕 1분, 온탕 1분, 냉탕 1분, 이런 식으로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 목욕하는 방법인데,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냉탕에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탕에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교차를 하되 냉탕이 한 번은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홀수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7번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 교차 목욕의 횟수가 냉온탕에 합친 것이 7번은 되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 보통 저희는 11번에서 13번 정도는 하시는 것을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간에 우리 몸 안의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었다, 알칼리성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그 체액이, 산성화되어 있던 체액이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체액이 중화가 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원하는 건강체라고 하던 약 알칼리성으로 그런 체액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냉온욕이 줄 수 있는 좋은 효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온욕을 1분씩 하게 되는데요. 1분씩 하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모공이 열리는데도, 그리고 닫히는 데에도 한 59초씩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열었다 닫았다가 할 수 있도록 1분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냉탕의 온도는 14도에서 18도 정도, 그리고 온탕의 온도는 41도에서 43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냉온욕을 하시다 보면 중간에 피부가 좀 가렵거나 따끔따끔하거나 따가운 그런 느낌을 겪으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냉탕에서 온탕으로 옮겨가시게 되면 갑자기 피부세포가 수축됐다가 확 이완되면서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때 나타난 증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냉온욕을 마무리하신 때는, 그러니까 냉온욕이 끝나신 다음에는 마지막 냉탕에서 냉탕 때 20분 정도 냉욕을 더 추가로 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냉욕을 하시는 동안에 몸이 많이 덜덜덜 떨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체내의 당분과 알코올이 이렇게 연소되는,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덜덜덜 떨리는 것도 내 몸 안에서 당분과 그렇게 쌓여있던 것들이 줄어드는 그런 신호구나 라고 좀 기쁜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꼭 참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냉온욕의 효과를 보자면, 냉온욕이 사실은 그 단식 중에 가장 크게 도움을 주는 이유는 냉온욕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지고 노폐물의 배출이 굉장히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피부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노폐물이 밖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어깨 결림이라든가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냉온욕으로 이렇게 그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사지 말단에 있는 글로미라는 기관을 얘가 재생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글로미는 이런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과 같이 사진 제 말단에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글로미들이 혈액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이 여기에서 펌프질을 막 하면 동맥혈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 몸을, 그러니까 다리 끝에 팔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심장이 펌프질에 동맥혈이 가긴 하지만 노폐물을 다 갖고 있는 그 정맥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실 펌프질로만으로는 심장이 펌프질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때 사실은 우리 몸 안에 혈관 내에서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어떤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혈관 내에서 이렇게 심장의 펌프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글로미가 하는 주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온욕을 하시게 되시면 이 글로미라는 그 밸브가 닫히면서 그러니까 온욕으로 들어가시면 그 밸브가 글로미가 닫히면서 혈액이 모세혈관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냉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모세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이 그 글로미를 통해서 정맥으로 직접 흐르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글로미 역할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글로미가 모세혈관의 바이패스라고 부르는 비상 통로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손끝에 피가 났어요. 손에 피가 나면은 당연히 지혈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혈이 되려면 이쪽에 혈액이 더 흐르지 않아야지만 지혈이 되는 건데, 피가 계속 나지 않고 멈추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그쪽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있는 기관이 바로 이 글로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세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파열이 됐거나 피가 났을 때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있는 그런 비상 통로가 바로 이 글로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글로미를 굉장히 소실시키거나 연화시키는 그런 식습관이나 몸의 상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당분과 알코올을 좀 많이 먹는 경우, 당분이나 알코올에 의해서 사실 글로미가 많이 소실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당뇨이신 분들은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당뇨이신 분들 같은 경우 몸 안에 당분이 워낙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글로미가 소실되어서 이쪽으로 혈액이 흐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손끝에 이런데 피가 난다 하더라도, 모세혈관이 거의 몸의 제일 바깥에 있는 혈관이라면 모세혈관 자체가 파열이 됐을 경우에도 여기에 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흐를 수 있는 글로미란 기관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미가 소실로 인해서 당뇨이신 분들은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글로미가 냉온욕을 통해서 재생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 혈액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난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냉온욕을 좀 열심히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은 냉온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냉온욕을 하기 되게 편한 상태가 바로 대중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하기가 사실 가장 편하신데, 요즘에는 대중탕을 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냉온욕을 하는 상황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적어지셨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또 냉온욕까지는 못하더라도 냉온 샤워라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냉온 샤워란 냉샤워와 온샤워를 이렇게 냉온욕 하듯이 1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이 바로 냉온 샤워고요. 이게 냉온욕처럼 좋은 효과를, 아주 탁월한 효과를 주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냉온욕을 못 하실 경우에는 냉온 샤워라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피 간장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커피 간장이란 커피의 영양 성분이 간문맥을 통해서 흡수돼서 독소의 해독과 배출을 촉진하는 해독요법이다라고 하거든요.
간 문맥이 어디 있는 거냐면 장에서 간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혈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가 커피 간장을 할 때 커피액을 넣는 그 주입할 때도 그 길이도 바로 그 간 문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얘들이 영양을 흡수하는 원래 그런 혈관들이거든요. 영양을 흡수해서 간에서 장에서 흡수했던 그런 영양분들을 간으로 바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간 문맥인데, 그런 간 문맥을 통해 커피의 영양 성분을 바로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커피 간장이란 방법입니다. 앞부분에서 단식 중에는 지방 분해가 평소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독소 역시도 더 많이 간으로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에서는 더 많은 그런 해독작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그 글루타티온이라는 이 그 항산화 효소가 훨씬 더 독소하고 잘 결합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 독소와 더 잘 결합해서 해독작용을 잘 할수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효소가 간에는 있어요. 그 효소가 바로 글루타티온 S 전이효소라는 효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 간장을 하게 되면 저 글루타티온 S 전이효소의 활성이 굉장히 증가가 되면서 간에서 글루타티온의 기능 자체도 아주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커피 안에는 그 카페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카페인 성분이 담즙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통로를 담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담관으로 해서 그 십이지장까지 연결이 되는 게 바로 그 담즙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가면 담관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담즙이 훨씬 더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 물질들이 간에 오래 남아있지 않고 더 빨리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장으로 들어왔는데 장에서 배출되지 않고 또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소장에서는 또 재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재흡수를 하게 되면 그 독소와 함께 그런 담즙산들이 다시 또 재흡수를 통해서 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얘들을 매일매일 바로바로 비워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특히 저희가 장기 단식 중에 본단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자연 배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먹는 양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변의 양을 충분히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자연 배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본단식 때는 저희가 커피 간장을 반드시 매일매일 하시도록, 그래야지 지방 분해도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독소 배출도 더 많이 일어나면서 독소로 인해 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독소 침범 증상들, 두통이라든가 피부 염증이라든가 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빨리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에 긴 단식 중에 피부 발진이라든가 두통 등을 더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있다면 커피 간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2번, 3번 계속 연거푸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간장 하시는 방법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 오늘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커피 간장 액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커피액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간장기를 연결한 다음에 커피 간장까지, 간장하는 자세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커피액을 만들 때는 대략 한 물을 1.2리터 정도 깨끗한 물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저 깨끗한 물은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정수물이라든가 최소한 생수같이 정제된 그런 물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물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볶은 커피를 3큰술을 넣어서 처음에는 팔팔 끓이다가,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5분 정도 뚜껑을 닫고 우려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려낸 것들을 그 거즈라든가 광목천 아니면은 가느다란 채를 활용해서 이렇게 찌꺼기를 거르신 커피액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커피 간장할 때 1,000ml, 1000cc 정도를 가지고 간장을 하는데 물을 1.2리터를 준비를 하는 이유는 끓다 보면 물이 쫄기 때문에, 졸아들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지금 1.2리터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1리터를 가지고 끓여졌다면 끓여지고서 다 만들어지는 물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1리터를 가지고 끓였을 때 물이 졸아드는 만큼은 그냥 이미 끓여놨다가 식혔던 물로 좀 더 넣어서 물을 1리터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매번 하는 것이 좀 번거롭다면 농축액을 좀 만들어 놓으셨다가 활용하셔도 되고요. 더치커피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액 만드는 방법이나 더치커피 활용 방법은 우리 지사장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아마 상세히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관장기를 한번 직접 조립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저희 그러면 관장기 세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기 세트 조립하는 방법은 저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우리 시연은 지금 영업부에 이종현 팀장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관장용 세트는요. 비커와 그리고 관장기통, 손잡이, 고무 튜브 그리고 노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저렇게 관장기통은 손잡이에 넣어서 그렇게 구성을 맞추시면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고무 튜브를 저 관장기통에 연결하시면 되는데 고무 튜브에 좀 더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그쪽 끝은 관장기 하단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고무 튜브 끝에 이제 플라스틱 부분이 또 한 군데 있거든요. 저 플라스틱 부분은 그 주황색 노즐의 더 두꺼운 부분, 그 부분에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관장기 세트가 연결이 됩니다. 이것들을 총 연결됐던 것들을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게 되고 비커에 커피액을 담으신 거를 관장기에 넣어서 관장기통에 넣어서 커피 간장할 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보면 그 고무 튜브 중간에 조절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조절기는 커피액이 들어가는 속도나 양을 조절하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장기 통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조립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는 관장을 어떤 자세로 하는지 관장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한 43도 정도로 약간 따뜻하다 할 정도로만 식힌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관장기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한 60에서 80cm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다리를 최대한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서 약간 아기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문이나 노즐 끝부분에 윤활제를 바르신 다음에 항문에 약 20에서 25cm 정도를 주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그 커피액이 그 간문맥을 통해서 흡수된다. 그쪽으로 흡수돼서 그게 간으로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먹는 커피하고 커피 간장에서 쓸리는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방법이 많이 다른데요. 이렇게 해서 20cm 정도를 넣는 이유가 바로 간문맥이 소장 끝부분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그 결장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직장을 넘어서 결장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덜 들어갔다고 해서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액 세트에 달긴 조절기로 양을 조절하시면서 커피액은 주입을 해주시고 다 5분 정도에 걸쳐 주입하신 다음에는 붕어 운동이나 합장 합쳐 운동을 하면서 한 15분 정도 참은 후에 화장실에 가서 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각탕이란 뜨거운 물에다가 무릎 아래까지 다리를 담궈서 체온을 올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독일의 프라우 풀레 박사가 했던 얘기가요. 열을 내게 하는 방법만 있다면 모든 질병은 고칠 수 있다. 중병인의 최후의 처치에도 반드시 각탕을 해보라. 때론 기사회생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각탕이야말로 자연요법의 최고의 왕자이며 최고의 비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최고의 비법이라고 하는 각탕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탕은 보통 각탕이라고 하면 발을 담그는 방법이니까 족욕이나 족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물의 온도를 변화시켜서 체온을 올림으로써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 있고요. 각탕은 40도에서 시작해서 5분마다 1도씩 올려가면서 20분 동안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0도에서 5분, 41도에서 5분, 42도에서 5분, 43도에서 5분 이렇게 20분 동안 하게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땀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미 체온이 너무 낮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평소 순환이 너무 안 되고 계셨던 분, 결국 이분들도 체온이 낮은 상태였겠죠. 그리고 혹은 계절적으로 또 땀이 잘 나지 않는 계절이 그 시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43도에서 5분 정도 연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연장하시게 되시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쭉 땀을 빼시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20분 정도 그 각탕을 하고 나면 이마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5분 정도 연장하셔도 좋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탕이 끝난 다음에는 2, 3분 정도 찬물에 발을 담그어서 이미 따뜻한 물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근육이 충분히 이완됐던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완되어 있던 근육을 찬물에 담궈서 다시 수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신 경우에는 바로 나와서 움직이시다가 발목을 다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마지막에 찬물에 발을 담그어서 다시 좀 근육을 수축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각탕할 때는 물을 어느 정도에 오르게 해서 발을 담그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삼음교는 반드시 담그고 또 한 가지가 족삼리라는 곳이 있어요. 족삼리는 담그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삼음교, 족삼리 만약에 이 용어 자체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단위로 삼촌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삼촌이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을 펴시면 엄지손가락 하나를 빼고 이렇게 손가락 4개가 붙어 있어요. 요 길이를 삼촌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삼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삼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삼촌이라는 거리를 생각을 하시고 복숭아뼈 안쪽에서부터 요만큼 올라오면 그게 삼음교혈이고요. 무릎에서부터 요만큼 내려가면 그게 족삼리라고 한다. 그런 혈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담그실 때 요 무릎에서 그 복숭아뼈 그 안쪽에서 이만큼은 넘기고 그리고 무릎 위에서 요만큼 내려온 상태 한 요 정도 거리 안에서 물이 올 수 있도록 물의 높이가 올 수 있도록 이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탕은 양동이처럼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도 사실 할 수는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 반드시 중간에 물이 식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계속 채우면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과 5분에 한 번씩 반드시 1도씩 올라가는지 온도를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각탕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시중 각탕기 중에 5분마다 1도씩 올라가는 각탕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탕기를 고객님들께 원하시면 저희가 대신 주문을 받아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5분의 1도씩 올라가는 제품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소개해서 안내드리는 그런 각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도 지금 각탕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시연해 보려고 하거든요. 잠깐 화면 돌려볼까요? 네. 지금도 우리 이중현 팀장님께서 건장한 다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저렇게 물의 온도 보셨죠? 지금 족삼리에서 삼음교회까지 중간 정도 오도록 해주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게 보시는 게 보통 고객님들 중에서 저희 지사장님을 통해서 만약 구입하신 분이 있다면 갖고 계신 각탕기일 텐데 간단한 버튼만으로 저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각탕기입니다. 꼭 이걸 사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시다면 지사장님들께 말씀하시면 구입도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각탕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라고 저희가 이것도 안내 드렸습니다. 화면 넘기겠습니다. 각탕은 발안을 통해서 체내 독소를 중화시키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법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이중현 팀장님께서도 할 때 무릎에다가 담요를 두르고 계셨던 거 보셨을 거예요. 이때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무릎에다 담요를 덮는다는 무릎에 꼭 담요를 덮고서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만약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렇게 갑자기 몸에 으슬으슬 이런 몸살 기운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릎에다 담요를 덮고 아니면 겉에다가도 담요를 한 겹 더 덮은 상태에서 각탕을 하신 다음에 따뜻한 파워플러스나 된장차 꼭 드시면서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면, 그렇게 해서 아마 한숨 푹 주무시고 나시면 아마 감기가 뚝 떨어진다고 느끼실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저희 오생단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요법 중에서 그냥 3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체온을 올리는 요법들은 사실은 단식 중에만 이용하는 방법들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일상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면역 능력을 올린다던가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온탕캠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